오늘 조선별난사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 몰락의 서막, 작서의 변입니다. 작서의 변의 시대적 상황. 작서의 변은 중종 22년인 1527년에 일어난 무고 사건으로 불에 탄 쥐를 뜻하는 작서의 변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사건의 계기가 불로 지져진 쥐였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작서의 변이지만 가작 인도의 변과 그 이후까지 사건의 흐름이 길게 이어지는데 중종, 기만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 꼭 어쩌면 문정왕후도 엮였을지 모르는 복잡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중종은 평생 3번 결혼을 했는데 가장 먼저 아직 진성대군이던 연산군 시절에 신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1506년 중종 반정이 성공하여 임금으로 즉위하자 아내 신씨도 왕후가 되어야 마땅했지만 반정 공신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궁인 경복궁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중종의 사저에 머무르다가 7일 만에 패출되어 중종과 갈라졌습니다. 단경왕후 신씨는 신수근의 딸이었는데 신수근은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들로부터 반정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연산군의 처남이라 참여하지 않았고 공신들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당연히 보복을 두려워했던 반정 공신들이 단경왕후를 반대해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신씨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패비 취급을 받다가 영조 15년인 1739년에 겨우 복이 되었습니다. 무튼 그해 중종은 후궁으로 세 여자들을 받아들여 수계 직첩을 내리는데 수계 윤씨, 수계 박씨, 수계 홍씨가 그녀들이었습니다. 중종은 그 중에서 파평 부원군 윤씨의 딸인 수계 윤씨와 결혼을 했으니 그녀가 바로 인종의 친어머니인 장경왕후인데 중종 10년인 1515년에 인종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은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빈 박씨는 중종에게 총애받던 후궁이었고 장경왕후와 같이 궁에 들어와 수계 직첩을 받았던 인물이라 역시 중전이 될 수도 있었던 후보였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임금이 왕후를 후궁 중에서 고르는 관례가 있어 경빈 박씨도 중종의 3번째 왕후가 될 수도 있었고 중종의 마음도 내심 경빈 박씨에게 있어 대신들에게 타진해보게 됩니다. 다만 경빈 박씨는 경상도 상주의 한미한 사족 박수림의 여식이라 집안에 힘이 없었는데 실록에도 채홍사의 눈에 띄어 궁중과 인연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2일 병신 12번째 기사 1517년명 정덕 12년 밤 3경에 권종 내로서 반규하고 사면하다. 사시는 논한다. 이보다 앞서 고니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수계 박씨가 후궁 가운데에서 총애가 으뜸이었으므로 장경의 예를 따라 스스로 중위에 오르고자 하였었다. 상도 이것을 들으려 하였으나 대신의 뜻이 어떤지를 모르겠으므로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등에게 간곡한 말로 물어서 그 뜻을 시험하였다. 그랬더니 김은기는 가부를 말하지 않고 신용계는 약간 허락하였으나 정광필만이 분연히 허락하지 않으며 아뢰기를 정의는 마땅히 습덕이 있는 명문에서 다시 구해야 할 것이요 미천한 출신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진서산에 대학연희의 제가 아는 유채와 범조우가 후비 간택을 논한 일을 진간하니 박씨의 뜻은 마침내 저지되고 상의 뜻도 새 왕비를 맡기로 결정되었다. 사림에서 이 말을 듣고 서로 이르기를 정광필의 이번 일은 송나라 한기 범주엄이라 해도 더 낫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사신의 평에서 나오듯 1515년 장경왕후가 죽어 차기 중전을 논의할 때 정광필은 박씨의 집안이 명문이 아니라 미천하기 때문에 왕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사림도 이를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이며 표면적인 명분으로 대신들이 경빈 박씨의 왕비됨을 경계한 진짜 이유는 왕세자 문제였습니다. 정광필이 총대를 메고 반대 의견을 표하자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를 함으로써 중종도 물러나는데 실록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중종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1515년명 정덕 10년 삼공이 겨울철 천둥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고 중궁 간택을 건의하나 윤허하지 않다. 접대 홍관이 상소하였을 때 책립해야 한다는 청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중궁이 오래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는 미리 경계하여 말한 것이니 지당하나 중궁이 오래 비어 있더라도 무엇이 해오랴?
이제 정승이 아른 것도 마땅하나 내가 듣건대 성종 때에 공양후께서 승하하심에 그 해에 곧 처녀를 간택해 두었다가 3년 뒤에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그때 국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국본이 이미 정해졌으니 서둘러 할 것은 없다. 다만 본래 이미 들어와 있는 자로 할 것인지 각별히 뽑을 것인지를 정승들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3년 뒤에 명문에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가려야 하리라 하였다. 예전에 뽑아두었던 후궁 중에서 왕비를 뽑은 전례가 있지만 그때는 세자가 없었지만 중종 자신은 세자가 이미 있으니 꼭 후궁 중에서 왕비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종이 이 말을 한 이튿날 중종은 정광필 등 대신 여러 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놓고 적서 문제와 국본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복성군은 서장자이고 임종이 중종의 적장자인데 만약 경빈 박씨가 중전이 되면 복성군이 적장자가 되고 임종이 적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광필은 직설적으로 왕자가 많더라도 적서와 상하의 분별은 하늘과 땅처럼 현격해야 한다고 말해 후궁, 즉 경빈 박씨가 중전이 되면 적자와 서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분이 깨진다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종은 경빈 박씨를 중전으로 택하기를 포기하고 제 12년인 1517년에 새 여자를 간택해 왕비에 올렸으니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경빈 박씨는 처음 궁궐에 수기로 들어온 때에 장경왕후에게 밀려 중전이 되지 못했듯 중종 12년에도 문정왕후에게 밀려 또다시 중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중종은 제25년인 1520년에 인종을 세자로 책봉하였는데 문정왕후는 궁궐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에게 적장자가 없으면 적차자, 적차자도 없으면 서장자가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세자가 사라지고 문정왕후가 아들을 못 낳으면 복성군이 다음 임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작서의 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서의 변의 전개. 중종 22년인 1527년 3월 22일 좌의정 이유청과 우의정 심정 등이 중종을 아련하면서 지난 2월 25일 세자의 생일에 누군가 죽은 쥐의 사지를 찍고 불태워 세자의 침실창 바깥에 걸어두었다는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실록에서 사관이 부연한 바에 따르면 세자의 외아버지 윤여필이 우의정 심정에게 이야기했고 심정이 다시 좌의정 이유청과 의논한 다음 같이 중종에게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일이 밖에 알려졌는데도 미처 알지 못했다 말하고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튿날 조사해보니 죽은 쥐가 동궁 거처에 매달리긴 했지만 세자의 침실 창문 밖이 아니라 여러 하인들이 오가는 곳에 걸렸던 관계로 쉽게 범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자의 생일만이 아니라 3월 1일에도 비슷한 짓을 또 했다는 것이었는데 은밀한 곳이 아닌 뻔히 보이는 곳에 했으니 틀림없이 그 일로 누군가 이득을 보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궁의 시녀들을 불러 모아 조사해보니 세자의 생일에 시녀들이 동궁의 북서쪽 담장박 살구나무 가지 끝에 허리가 삼끈에 감겨 거꾸로 매달린 채 죽은 쥐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근처에 준치의 머리와 물풀의나무 조각도 함께 매달려 있었고 처음 이것을 본 시녀는 누군가 액땜하고자 행한 주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녀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이튿날 다른 시녀가 찾아가 쥐를 묶은 줄을 풀고 살펴보았더니 쥐는 꼬리가 반쯤 잘렸고 주둥이와 눈, 코, 입이 모두 불로 지져져 있었습니다. 세자의 생일에 하필이면 쥐가 동궁의 북북서쪽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세자를 노린 주술로 여겨 자순대비에게 보고했더니 대비는 근처의 통행을 막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조를 받은 시녀는 3월 1일에도 임금이 거처하는 대전의 공란 아래에 꼬리와 네 발이 달리고 불로 지져진 쥐가 버려져 있었는데 시녀들이 세자궁으로 갖고 올 때는 살아 있었지만 금방 죽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쥐를 목격한 시녀들은 모두 틀림없이 지난번에 쥐를 매단 자가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4월 3일자 중종실록에 따르면 중종은 시녀가 증언한 바를 접하고 대전인 강령전에는 공란이 없다면서 좀 더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알고 보니 중종은 대전의 고란에 앉아 있을 때 아래에 죽은 쥐가 있는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갖다 버리라고 나인들에게 명령했는데 바로 그 쥐가 주술에 사용된 쥐였다고 합니다. 나인들이 쥐를 버리려다가 불에 지져진 것을 보고 다른 궁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인들을 풀어줄 때에도
저주를 행하다가 잡힌 자는 풀어주지 않을 정도로 저주를 극악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하물며 왕이나 세자, 왕비 등을 저주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라 조정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오가는 궁인들을 모아 형벌을 가하면서 조사했지만 아무도 범인을 보았다고 나서지 않았는데 그중 경빈 박씨를 모시는 시녀 범덕이 실언에 가까운 증언을 했습니다. 3월 1일 홍귀인은 데뷔전에 갔지만 경빈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쥐를 태운 자가 경빈이라고 억측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실록에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부분의 내용을 합쳐보면 3월 1일 홍씨와 경빈 박씨가 모두 대전에 있다. 홍씨만 데뷔전으로 가고 경빈은 시녀 범덕과 함께 계속 대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근처에 쥐를 버린 사람이 경빈이 아니었겠느냐는 말이 궁인들 사이에서 돌았던 모양인데 이때 경빈을 모신 시녀가 범덕이었고 경빈의 지시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였다고 합니다. 범덕이야 자기 나름대로는 모시는 주인을 변호하고자 꺼낸 말이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는 입장에서는 용의자가 재발로 나선 격이었습니다. 만약 경빈이 교사범이라면 범덕은 실행범이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중종에게 보고하자 중종도 의심스럽다면서 고문을 가하며 신문하라고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모질게 고문하며 신문했지만 범덕은 끝까지 견디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신료들은 범인을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용의자는 범덕뿐이며 혐의를 부인해 벌하려 해도 범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중에 4월 14일 자순대비가 한글로 글을 내렸는데 관련자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다른 혐의자가 없으니 경빈 박씨의 계집종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순대비가 경빈을 직접 범인이라고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1번 용의자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경빈과 해순 옹주를 모시는 시비들을 모아 고문을 가하며 추궁했지만 이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4월 21일자 중종실록에서 심정이 중종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경빈과 해순 옹주를 모시는 시비들이 6번이나 고문을 받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백하지 않으니 임금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중종은 경빈 박씨를 폐서인하기로 해서 승정원에서 교지를 작성해야 했는데 범인이 경빈이라고 자백한 사람조차도 없어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승정원에서 중종에게 폐서인하는 사유를 뭐라고 적으면 좋을지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중종도 궁했는지 책임을 자순대비에게 돌렸는데 대비가 박씨를 의심하는 글을 보냈으니 그것에 의지해 작성하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순대비도 자기가 경빈 박씨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아 다시 중종에게 글을 보내 경빈을 의심하긴 했어도 반드시 범인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강경하게 표명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시점부터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궐 밖에서 머물렀는데 삼사와 유생 등은 폐서인에 그치지 않고 법에 따라 벌을 주라고 상소했지만 중종은 두 사람을 박씨의 고향인 경상도 상주로 유배 보내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중종 24년인 1529년에 김알로의 아들이며 효의공주와 결혼한 연성이 김희가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데 중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사면하였습니다. 유생 이종익이 일으킨 파란. 유생 이종익은 벼슬도 없으면서 중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당시 조정의 파란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실록에 따르면 모두 5번 상소를 올렸는데 그때마다 조용한 못에 돌을 던지듯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1530년 9월에는 자신이 과거 시험에 정시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한 것은 심원광 때문이라는 상소를 올렸고 당시 대사관이던 심원광은 억울하다며 중종에게 채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소로 이종희는 한양으로 끌려와 옥에 수감되었는데 이번에는 옥에서 남곤, 이항, 심정, 김급희백의 경빈이 비단 5필씩을 뇌물로 보냈는데 남곤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다 받았다는 폭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종익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고향 군수 임계중을 조사해보라고 중종은 명령했는데 경빈 박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 당시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심정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익은 미친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경상도 기장으로 유배를 갔지만 심정은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받았는데 결국 심정은 파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사원 김근사, 대사관 권희는 그를 확실히 찍어내려고 중종에게 보고를 올리며 말하기를
작서의 변 때 경빈 박씨가 심정에게 뇌물로 비단과 호박 영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중종 25년 11월 21일자 실록에서 사관은 이 일을 논평하며 김근사와 권희가 모두 기말로의 무리이니 중종과 이미 의논을 마치고 심정을 찍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종 26년인 1531년에는 종로에 비방서가 붙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비방서를 심정의 아들 심사순이 썼다는 이유로 심사순은 고문을 받다 죽고 심정은 사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작서의 변에서 심정과 심사순이 경빈 박씨와 모종에 모의를 했다는 혐의도 걸렸으며 이해 4월에는 효의공주가 병으로 죽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남편 김희가 죽었습니다. 중종 27년인 1532년 3월 이종익이 귀양지에서 보낸 상소가 당도했는데 유자광, 심정을 비롯하여 조정에서 벌주었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종은 이종익이 귀양지에 있으면서 조정의 일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그를 다시 한양으로 끌고 와 투옥하여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월 20일에는 옥중에서 이종익이 쓴 상소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는 작서의 변은 경빈 박씨나 복성군과는 무관하고 기말로의 아들이자 효의공주와 결혼한 부마 김희가 아버지의 사주를 받아버린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중종에게는 상당히 중대한 도전으로 보인 듯한데 효의공주와 김희는 죽었고 기말로는 이미 당대의 권신이었습니다. 중종이나 대신들은 틀림없이 이종익의 배후의 근원이 있으리라 여겼지만 그를 광인 정도로 간주하고 묻으려 한 듯해 이종익은 이해 3월 26일 당고개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조정은 이종익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김희가 작서의 변을 꾸민 범인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 몰락의 서막, 작서의 변이었습니다.